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 가운데 장인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에서조차 이 장인 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장인 문화를 두고 비효율이 응축된 문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 초밥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개한 일본에서 논란이 된 예전 방송이 있습니다. 10년 수업을 받지 않으면 손님 앞에서 템푸라를 튀길 수 없다. 일본 튀긴 장인이 제자에게 엄격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보고 배우기를 10년. 재료를 본 순간 어떻게 튀겨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10년 걸린다며 10년이 걸려도 못한다면 이 제자는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을 보면 제자는 10년을 배워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미슐랭 투스타를 12년 동안 받은 일본 튀김 장인으로 제자에게 튀김은 결코 쉽지 않다며 방법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10년간 보고 배우라며 TV 방송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 세던 장인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기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직접 배우는 10년보다는 빠를 것입니다. 일본의 낮은 생산성이 응축된 영상으로 꼽힌 템푸라 가게에서의 10년 수행. 오히려 현대에는 이런 자신의 힘으로 보고 기억하는 기술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의 낮은 생산성이 응축된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이 올라와 퍼지면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10년이나 부려먹는 건 일본의 낮은 생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러고는 자신의 기술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답이 없는 상황이다. 생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호리에몬 스시 장인이 10년이나 수행하는 것은 바보 발언으로 논란도 사실을 말했다라며 주장 굽히지 않고 일본의 기업인이자 평론가,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는 호리에몬이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한 스시 10년 수행은 바보다 라는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시 장인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밥 짓기 3년, 잡기 8년의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호리에몬이 방송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호리에몬은 어느 스시 장인이 스시 장인의 수행을 10년이나 하는 것은 바보다 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발언은 논란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때부터 스시 아카데미가 대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3개월 만에 스시 장인이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논란이 된 발언은 이렇습니다. 이후 호리에몬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옛날 스시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옛날에는 중졸에 가난하고 머리도 나쁘고 운동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직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시라는 것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나 하는 어느 직종보다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직종이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2년은 설거지, 계란구이는 3년째나 돼야 만들 수 있는 10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10년 정도 하면 독립해서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10년 수행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스시 아카데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머리 좋고 총명한 사람은 20대에 스시집을 내고 크게 성공하고 있다 라는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 화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는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면 장인 10년 주장은 일본 내에서도 예전부터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리에몬은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고 항상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사카에 본사를 둔 3개월 만에 최고의 스시 장인이 된다라고 간판을 내건 전문 학교에서는 수업은 어렵지만 3개월 만에 해외에 매장을 낸 학생도 있는 등 단기간에 초밥 만들기부터 경영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3개월 만에 초밥 만들기부터 경영까지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후리에 씨가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고 실제로 3개월 수업을 들은 분들이 운영되고 있는 가게로
오픈 후 11개월 만에 미슐랭에 올라간 초밥집도 있습니다. 독학으로 훌륭한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선배에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것도 스스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가능한 것이죠. 일본에서 장인이란 무엇일까요? 10년, 20년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장비가 발달하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 옛날처럼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런 장인 10년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맞다, 아니다 라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변하지 않는 장인 정신 때문에 일본이 빠르게 IT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자라는 이유로 싼값의 노동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면 임금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작용도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많은 가운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사실 불법인 것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 도로에 마리오 카트가 등장했습니다. 슈퍼마리오 복장을 한 사람들이 카트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려하고 이국적인 모습의 도쿄 도로를 카트를 타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경험입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었던 이 마리오 카트는 소송 엔딩을 맞았습니다. 닌텐도의 허락도 없이 닌텐도의 캐릭터를 이용해 영업을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닌텐도는 이 업체에 대해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도쿄 고등법원은 업체에게 영업정지 명령과 5천만 엔의 배상금 지불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닌텐도와의 법적 문제는 사라졌지만 더 심각한 또 다른 문제들이 수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렌탈 카트, 주택가 폭주로 위험한 경우도 경찰은 단속할 수 없는 거야? 렌탈 카트는 코로나로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다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으로 몰리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작은 카트가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일까요?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공도 카트 괜찮은 거야? 부활해도 되는 건가? 등 공공도로를 달려도 되는지 의문시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렌탈 카트에 이용되는 카트는 법적으로는 미니카로 분류됩니다.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구분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통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법정 속도는 오토바이종의 30km가 아니라 보통 자동차의 60km에 해당하고 헬멧 착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장구 착용조차 의무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주행 중 사진 찍기, 주택가 질주 등 위험한 주행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카트를 볼 때마다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자동차들 사이로 아무런 안전장구조차 하지 않고 달리는 모습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최소한 헬멧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게다가 이 카트 차체가 굉장히 낮아서 자동차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간혹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 관광객이 사고를 내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거리에 많은 카트가 위험해요. 어떻게 안 될까요? 방의객들에게 인기 있는 공도 렌트 카트 전국 31개사 중 19개사가 불법 영업이었다. 경시청과 도의회, 관광청도 대책의 움직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불법 영업도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관계부서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항 기준에 미달하는 불법 공도 렌탈 카트가 방치 상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인 공도 렌탈 카트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일본에서 유효한 국제 면허증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2명에게 카트를 빌려주고 공공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혐의로 도쿄도 오타고의 카트 사업자가 서류 송청되었습니다. 면허 없는 외국인에게도 카트를 대여해주는 업체도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 때문인지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 밖에도 다수 있는데 운전 면허 문제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도 다발하고 있습니다. 경시청에 의하면 2024년 8월까지 도쿄도 내에서만 카트 관련 인신사고가 7건, 물선사고가 18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카트의 구조상 위험을 안고 있는 데다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 중요한 불법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면허와 사고 문제의 가세에 또 하나 중대한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전국 31개 공도카트 사업자 중 19개 사업자 가운데 공도카트 보안 기준, 안전벨트 미장착 등 수많은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기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관계기관은 2018년 이미 안전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1m 이상 높이의 구조, 안전벨트 설치 의무, 야간 시인성 향상 등.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헬멧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강제성은 없지만 자전거도 헬멧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카트에는 헬멧 의무화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전 규정이 마련됐음에도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새로 생겨난 문화로 화혼 양제를 들 수 있습니다. 화혼 양제는 일본의 전통적 정신을 의미하는 화혼과 서양의 기술을 의미하는 양제를 합친 말로 근대화식이 일본의 구호와 같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무조건적인 서구화를 추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없었던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문화들을 우리는 흔히 예전부터 있어왔던 일본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없었던 문화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새롭게 생겨난 일본 문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메이지 정부는 달력부터 수정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음력을 과감하게 버리고 양력을 채용했습니다. 그 결과 설이 아닌 양력 1월 1일을 새해로 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새해를 정월이라고 하는데 양력 신년으로 바뀐 이후에 신정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정구정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온 일제강점기 일본이 사용하는 표현에서 온 일제의 잔재입니다. 일본이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였고 현재 사회 문제가 된 것도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고 메이지 정부는 서양을 따라서 부부동성을 제도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부부동성 제도는 일본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는 부부동성의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택적 부부 별성이 인정된 주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 모두 부부의 성을 규정하는 법률 자체가 없습니다. 부부동성을 법률로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의 야당들은 부부동성제도 철폐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내고 있지만 자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일본의 개정을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부부동성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일본에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혼을 하게 된 일본 여성은 결혼 전 성으로 돌아가지만 이혼한 남편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이혼 후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신분증 등 모든 것의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작가라면 이전 작품과 새로운 작품에서 작가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 논문 등을 쓰며 활동해온 학자라면 자신의 커리어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이혼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일본 지인들을 많이 봐와서 부부동성 제도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 대다수는 선택적 부부별성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문화지만 사실은 일본의 전통 문화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 여자친구 집에 갔을 때 가장 놀랬던 것이 욕실이었습니다.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온 가족이
차례로 그 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욕실에는 물을 데우는 장치가 있습니다. 물을 담아 넣고 며칠 동안 계속 데워서 재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는 물을 재사용하다 보니까 물 위에 뜬 머리카락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용품도 있을 정도입니다. 목욕물 재이용자는 24.7%, 6일 이상은 그중 3.3%, 일본에서 목욕물을 한 번만 사용하는 사람은 75%, 재이용자는 24.7%라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2018년 좀 예전 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물을 재이용하는 사람이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매일 욕조에 몸을 담그는 문화는 일본의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에 새롭게 생겨난 신문화입니다. 일본인은 세계에서 목욕을 가장 좋아한다. 설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는 메이지 시대에 일어난 입욕혁명이란 구미보다 깨끗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옛날부터 목욕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인가? 리츠메이칸 대학 센조학 연구소 특별 초빙准교수 카와바타 미키 씨는 일본인이 목욕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은 메이지 30년 이후이며 구미 제국과의 교류와 러일 전쟁 등이 배경에 있다. 그리고 구미 제국과 비교해도 일본은 굉장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입욕 습관을 어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일본인은 서양과 비교해도 깨끗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매일 목욕하는 문화를 메이지 정부가 권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에도기에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이 체내 기의 흐름을 흐트리는 것으로서 건강서 안에서 주의되고 있었다. 에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체내에 기의 흐름을 흐트리는 행위로 봤고 뜨거운 물 목욕을 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이지 초기에는 메이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매일 목욕하는 것에 대해 크게 거부감을 드러냈고 좀처럼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본인의 생각을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일본인의 대부분은 해외에 가서 숙박시설에 샤워실밖에 없을 때 욕조에 몸을 담그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숙박시설의 평가 사이트 등에는 목욕에 관한 것도 많다. 이러한 소박함의 근거에 일본인은 목욕을 좋아한다고 지극히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메이지 20년경까지의 대일본 사립위생의 잡지에서도 구미의 지식이나 위생 습관만을 소개했지 당시 일본인의 입욕을 선호한다는 기술은 볼 수 없다. 루스 베네딕트는 자신의 저서 국화와 칼에서 일본인은 매일 욕조에 몸을 담근다. 이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설명하는 잡지의 발행 연도 등을 볼 때 일본에서 욕조에 몸을 담그는 문화는 메이지 시대를 지나서 쇼와 시대에나 접어들어서 대중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쯤 대중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일본인들은 목욕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기사의 소제목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인의 입욕이 좋다는 전통적인 것이 아니다. 구미보다 대단하다라는 논조, 청결함을 유지하면 서양인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 않는다. 이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목욕 문화는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보다는 서양에 대한 열등감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은 매일 욕조에 들어가지만 서양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인은 서양인들을 따라서 매일 목욕을 하게 됐지만 서양인들은 매일 욕조에 몸을 담그지는 않습니다. 서양인을 따라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은 좋은데 서양보다 더 깨끗해야 한다는 열등감 때문에 아예 매일 욕조에 몸을 담그는 더 오버하는 문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서양을 따라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더 지나친 문화가 돼버린 것이 일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부부 동성과 목욕 문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인의 목욕 문화도 이제는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2024년 4월 본격적으로 수도 민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미야기현이 최초로 수도 민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에 갑자기 일본 전국 지자체들은 수도 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40% 인상 지자체도 2025년부터 수도 요금이 오른다. 2025년 일본의 모든 지자체는 줄줄이 수도 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요금 인상의 이유는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들도 민영화를 위한 명분 만들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 일본의 거의 모든 지자체는 수도 민영화가 될 것이고 일본의 수도 요금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욕조에 많은 물을 담아 목욕을 하는 일본인의 목욕 문화가 생겨난 지 100년 만에 이 문화는 새롭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